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양당의 후보들이 뭐 자본시장 합리화 또는 선진화 방안 하면서 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칫 좀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요, 이 투자자 보호를 마치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그 시혜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그 지배주주 대한민국 상장사 투자했다가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이제 발림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몫을, 정당한 내 몫을 다 달라는 게 무슨 뭐 정말 뭐 더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룰이 그냥 공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응당 내가 뭐 5% 주시면 5% 주주로서, 또는 1% 주시면 1% 주주로서 내 몫을 응당 공정하게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주 평등권의 다른 목소리가 아닌가 해요. 더 많이 달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몫이 열인데 9, 8, 7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 다가 아닌, 그냥 내가 몫이 열이면 그냥 열만큼만 받았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했으면 공정하길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주자본주의의 헌법 제1조는 뭐다? 바로 주주평등권이다. 주주평등권. 이 주주평등권은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쌓아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화, 민주주의와 같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평등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이제 제가 쭉 몇 가지를 크게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네. 요랑여기 TV가 한 1년 7, 8개월 한 것 같은데, 네, 거의 그 중에 1년 한 5개월을 이 주비이보에 제가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핵심이다, 핵심. 이사의 충실의 의무, 듀티 오브 로얄티, 이런 게 있어요. 듀티 오브 로얄티를 이사들이 듀티 오브 로얄티를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법 제382조의 사망,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이 조항을 아주 심플하게 고쳐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사실은 회사라 하면 주주들까지도 포함한 하나의 이제 인격 법인처리소의 그런 회사일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회사라고 하니까 그냥 법인만을 위해서 돈 빼먹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기다가 아예 그냥 조항에다가 법인체인 회사와 인격체인 주주를 위해서 충실의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381조의 사망을 고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지금 뭐 작년 올해 아니면 10수년 전부터 있었던 수많은 자본거래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이 문제될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바로 공정한 그 기업 가치의 평가. 이거가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인데,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이거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자진 상장 폐지라든가 공개 매수라든가 제3자 배정 증자라든가 CBBW 제3자 배정 뭐 발행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그 자본거래에 있어서 그 자본거래의 핵심은 뭐냐?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데,
A와 B가 합치거나 A가 BC로 나눠지거나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인데 이것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뭐 상장 폐지가 되고 뭐 누구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기업의 가치다 이거예요. 기업의 가치. 그래서 기업의 가치대로 즉 가격대로 분할 비율, 합병 비율 등등의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가격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공정한 거래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기업 가치를 토대로 한 자본 거래가 더없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은 상장사라고 해서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상장사라고 해서 모든 자본거래의 기준을 시장 가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율도 역시 시장 가격에 100%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100% 의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공정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매일매일 거래되는 삼성전자의 가격은 유통시장 가격은 나름 뭐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5년 전, 10년 전부터 자진 상장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 1년 전,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물적 분할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계열사 간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이 기업들의 가격조차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100% 시장 가격에 의존해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이벤트, 자본 거래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공정한 가격을 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억울한 희생자,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를 해야 주주 평등권이라고 하는 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주주 평등권의 문제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건데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K 계열의 SK E&S가 지금 100% 자회사로 만든 부산 도시가스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났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났어요. 그래서 자사주가 10% 가까이 되는데 우와 자사주 소각 그렇게 이 주주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났길래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그런데 앞불싸 역시나 아니 다를까 소수주주 소액주주를 100% 축출하고 난 직후에 자사주 10% 소각 공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주주가 그제 공시를 보니까 마지막 이제 주식 교환에 이제 반대하는 주주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85,000원도 아니고 84,000 얼마인가요? 이렇게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0주가 그 공개 매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대요. 100주가. 그러니까 100주를 가진 주주만이 마지막까지 나는 당신들의 그 상장 폐지 공개 매수와 주식 교환과 이런 거에 따른 100% 자회사 전환과 이에 따른 자진 상장 폐지 그 계획에 반대할 수 없어라고 100주만 끝까지 반대를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 공시가 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좀 뭐랄까 정말 멘붕이 돼가지고 제가 정말 어째 백주 대장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참 어린 친구들이 지금 2명이나 저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미래가 이제 아주 유명한 두 친구들이죠. 우리 김보검 씨하고 전한민 씨. 소수주주가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 있었어. 근데 다 쫓아냈어. 그러고 나더니
자사주 있는 거를 싹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자사주 소각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전혀 반응도 없다가 자, 다 떨어져 나가세요. 이거 85,000원 먹고 다 떨어져 나가세요. 그러고 나더니 그거 다 확인하고 나서 나 소각하겠다고 공시가 난 거야. 이게 그 느낌이 좀 오세요? 그게 어떤 건지 그게.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자산이나 그 가치를 딱 1인이 다 독식하려고 하는 거야. 1인이 독식하는 거야. 1,000명, 2,000명도 싫은 거야. 다 나가세요. 나 혼자 다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놓고 그 공정한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ESG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거가 정말 백주대낮에 일어난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더니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저 부산 광안리인가요? 그 메가마트 큰 땅이 있대요. 내년에 이게 7월 달에 임대가 끝나요. 근데 이거를 H그룹하고 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소수주주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이 남천점 이 메가마트 땅을 유통그룹이 있어요. H유통그룹. 여기한테 팔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근데 그 땅만 줘. 이 소수주주들이 팔고 나간 가격은 약 9천억 정도가 돼요. 소수주들이 팔고 나간 가격은. 근데 내년에 팔려고 하는 그 땅만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땅만. 그 땅 하나만. 그 하나만. 뭐 도시가스업이라든가 다른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빼고 그 땅 하나만. 그래서 그 땅을 팔면 이제 누가 먹어요, 이제? 혼자 먹는 거, 혼자. 소수주주가 없어. 빵이야, 빵. 1인 회사가 되는 거야, 1인 회사가 이제. 상장사에서 1인 회사로. 그때 자사주 소각하고 금싸라기 땅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주평등권이 얘기조차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 거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2등, 3등 하는 그 재벌 그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인가요? 정책 비교 머니투데이가 했던데 여기 보면 뭐 개인 투자자 지원, 장기 보유 투자자한테는 좀 세율을 좀 우대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좀 친시장적인 정책이 있고 또 여기서 하도 물적 분할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할 때 개인 투자자를 좀 보호하는 방안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여론에 이제 밀려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신사업 물적 분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먼저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워낙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에 디고 물린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공매도 개선 이런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공정성 개선.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보니까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우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두 후보 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사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의무 공개 매수 그런 거를 이참에는 좀 우리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캠프에서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인 얘기가 많지만 제가 보는 어떤 보다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조주 평등권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물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론에 민감하고 또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뭐 과격하거나 이런저런 정책을 도입하는 거는 또 이제 역공을 당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거 기간 또는 당선 이후에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좀 이런 대선 정책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이제 주주의 비례직위법은 많이 얘기했고 이번에는 기업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법까지도 한번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우리가 이제 그 주요 자본거래에 관한 공시들을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6 제3항에 의하여 분권 주식 교환에 대해서는 교환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상장사이기 때문에 외부 평가 기관의 그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게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즉 100% 시가대로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장 시장 가격대로만 해라. 자, 그거가 어떻게 된다? 매우 불공정한 가격과 비율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A 주주와 B 주주 간의 계좌가 명암이 엄청나게 엇갈리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공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연관성이 있는 건데. 사례 두 번째. 하림지주하고 NL쇼핑은 모두 주권상장 법인이므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165조의 4, 이 법 시행령 17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176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숱하게 봅니다. 법에 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유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했더니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계좌가 명함이 엄청나게 엇갈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로섬 게임인데 명함이 엄청나게 엇갈린다.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대로 해서 이 법이 뭐냐 이거죠. 시가이기 때문에 1, 2, 3을 가중평균해서 기준가격을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일주일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일 종가를 삼수평균한 가액,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더해서 나누기 3 하는 거죠. 이건 제가 그래서 한 50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유치원생도 구할 수 있는 비율로 가격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주식을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의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유치원생들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장사라면 유치원생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이 시행령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의 토대로 그냥 뚝딱뚝딱 그 합병 비율, 주식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자본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시가대로 하지 말고 시가에다가 자산가치를 더하고 뭘 또 더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외부 평가 기관에서 뭔가 그 가격을 결정하면 어떨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회계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이 저기 당신이 하림지주 적정 가격 한번 구해봐봐. 시가를 3하고 자산가치를 뭐 한 3하고 수익가치를 3하고 미래성장가치를 3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정 가격 구해봐. 그러면 특가같이 구합니다. 특가같이 구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안 줘도 돼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림지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 자본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두고 불만이 생기는 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NL쇼핑 주주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몇 년간을 참고 꿋꿋하게 정말 NL쇼핑이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양재동 땅 사고 개발하고 인허가 받고 이제 곧 개발된다는데 그까지 참아왔는데 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교환돼? 합병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나야 되겠느냐.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합법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법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안 된다. 이거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면 이런 거래를 글로벌 시장에 딱 내놓는 순간 참 조롱당한다는 얘기예요. 조롱당한다. 그거를 잘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주주평등권을 위해서 모든 자본거래 밑바탕이 되는 그 거래의 공정성, 적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시장법이 대체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나 특정한 거래를 앞두고 상장사의 적정가를 100% 시장 가격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30%만 시장 가격 인정하고 30%는 수익 가치, 30%는 자산 가치, 또 30%는 성장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게 적정 가격을 내서 거래를 진행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게 뭐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다? 주주평등권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이 절차의 공정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의 핵심에 뭐가 있다? 대한민국은 계열사가 계열사를 출자하고 투자하고 지배하고 그 위에는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 위에 회장님이 있는 전형적인 이 다단계 계단식 출자잖아요. 계단식 출자 이렇게 쭉 피라미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 자본 거래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쌍방 대리가 구조적으로 있다. 같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예요. 같은 집안에서 회사만 다를 뿐이야. 법인만 다른데 같은 집안이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합병하는 거죠. 이를테면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살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분가를 하게 되는 이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버지의 결정권이 절대적이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바로 뭐다? 그 아버지의 결정권을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쌍방대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의사결정을 누가 해? 각각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잖아. 아버지가. 그 문제가 바로 뭐다? 쌍방대리다 이거예요. 쌍방대리. 그래서 대한민국은 A라는 회사의 밑에 있는 두 자회사 B와 C가 합쳐지거나 또는 A가 B와 C로 분리되거나 할 때 구조적으로 뭘 안고 있다? 하나의 아버지의 결정권, 즉 쌍방대리를 안고 있다는 얘기죠. 쌍방대리.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 60개 회사에 60개 대기업 집단의 가족 지분은 3.8%. 이거를 자사주, 재단, 계열사 지분까지 확장한 내부 지분율은 51%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지분은 3.8%밖에 안 돼. 근데 이것저것 다 합쳤더니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배 구조를 우리가 지분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쌍방대리가 극심한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A와 B의 예를 들어서 합병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공개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필요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A가 B라는 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데 있죠. 사실 A 입장에서는 그 B라는 회사의 지배주주 지분만 인수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인지상정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B라는 회사의 지배주주 지분만 막 100% 그 프리미엄 주고 인수를 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뭐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의무 공개 매수를 해라. 안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계좌가 너무 많이 좀 털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무 공개 매수 이런 거는 M&A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그 M&A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A가 B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B 회사의 지배주주 지분만 30%딱 가져왔으면 좋겠어. 좀 비싸더라도. 그런데 의무 공개 매수가 이제 도입이 되면 때로는 51%를 사야 되고 때로는 100%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나는 30%만 적정한 가격에 사면 좋겠는데 경영권 지분 이거를 51%까지 사야 돼? 좋아. 51%까지 사면 좋아. 아니야. 그런데 법에서 이걸 100% 사라고 그러네? 그럼 A 입장에서는 부담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거론되는 이유는 너무 그 지배주주의 지분만 비싸게 사오는 이런 어떤 M&A 방식이 너무 심하니까 그 결과 B 회사의 나머지 70% 비지배주주 70%는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방치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서류를 통해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전에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전경련에서 재계단체에서 도입하자 해가지고 도입됐대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재벌 회장님들이 그 옛날에 종금사들 있어요. 종금사, 종합금융사, 투자금융사, 투금사, 종금사.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그 외환위기 전이죠. 그러니까 막 그 3조 5항 이후에 90년대에 이 투금사, 종금사들이 날고 겼거든. 여기저기서 막 돈을 땡겨 와가지고 막 그 경영권 인수하겠다고 막 진짜 M&A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많이 받은 거지. 기존의 이제 회장님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정치권에 압력도 넣고 해가지고 의무 공개 매수를 도입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종검사애들이 돈 좀 있다고 우리가 지분이 적은 걸 알고 그냥 막 공개 매수하겠다고 막 난리치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면은 100%다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적대적 M&A라든가 이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의무 공개 매수를 추천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외환위기 터지면서 어쩌고 하면서 이 의무 공개 매수가 이제 기업들을 또 구조조정하는데 이제는 이제 부담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역사가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 강남 제비스코 이야기를 조금 어, 말씀하셨는데 아, 부동산 매각해서 시총이 넘는 현금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시가가 여전히 부동산 매각 자금보다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 예. 누가 하셨어 그런 얘기를? 시청자분께서 덧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제비스코 이런 거는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 항림 씨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우리 보검 씨
네, 박보검 씨. 네. 이런 거를 한번 좀 상식적으로 봐야 돼. 이거 저는 이제 이 공시를 제가 점심 먹으면서 봤었는데 강남 제비스코라고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제비표 페인트 회사예요. 페인트 회사. 근데 이제 수도권 곳곳에 요소요소에 이제 공장들도 있고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팔린 거는 아마 그거죠. 저기죠. 군포 군포 공장이 팔린 거야. 자, 공시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 좀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역시 사람들이 이런 것들도 참 오늘 주가가 아까 보니까 시가에 상할 것 같더라고. 시가에. 근데 지금은 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단 급등하면 팔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공시 강남 제비스코의 본사가 부산에 있네요. 나는 강남 제비스코니까 강남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강남 제비스코라는 회사는 그 계열사들도 강남에 위치한 회사들이 좀 제법 있어요. 언제 부산 옛날부터 본점이 여기 있었나? 우리 두 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봐봐. 이 공시를 봐봐. 지금 화면에 내가 올려놨어요. 보여 이거요? 보여요? 네. 토지하고 건물을 판대요. 안약 공장인데 뭐 한 25필지래. 25필지. 양도 금액이 얼마냐? 2천억이야. 2천억. 자산 총액의 한 28% 되는 겁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안양 공장을 평택구장으로 이전하고 남을 토지 일부 대다수와 6,400제곱미터하고 토지를 파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는 또 안 파네. 남겨놨어. 10,000제곱미터면 3,000평 남겨놨고 그 나머지를 2천억에 이제 판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다 팔아? TK 파트너스. 여기 뭐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겠죠,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이래. 분양하고 임대하는 회사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100억이 들어왔고 28일 어제 중도금이 100억이 들어오고 잔금이 1,800억이 들어온대요.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조건이 충족되면 중도금 또 나오고 나머지 뭐 완전히 땅 개방이 확정되면 그때 이제 1,800억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분이 올려주신 것처럼 또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참. 이야기하셨나요? 시총이 넘는 현금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밸류 K님, 밸류 K님 시가가 여전히 부동산 매각 자금보다 낮아요. 봐봐. 아시겠죠? 부동산 매각 대금이 2천억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금 떼고 나면 세금 포함해서 2천억일 것 같은데 왜냐면 땅 팔면 또 양도세 내야 되거든. 파는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 시총이 얼마야 지금? 강남 제비스코 보자고 시총이. 우리 라이브니까. 여러분들 새해 돈 많이 버세요. 네, 돈 많이 벌기 바라겠습니다. 저 주주평등권 많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새해에는 정말 좀 돈 많이 벌고 많이 좀 대접받고 그렇게 떵떵거리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다? 1,66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다 시가총액이? 1,660억이다. 근데 군포공장 땅 3,000평 떼고 팔았더니 얼마다? 2천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 우리 저 보겸 씨. 내가 2천억 주고 공장 하나 팔았어요. 근데 이게 공장 팔면은 뭐 영업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야. 아까 뭐 써놨잖아. 공시에 다 적혀 있어. 그럼 어디서 만들어요? 평택공장에서 지금 그 옆에 평택공장에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 지금 이제. 그냥 땅만 그냥 판 거야 2천억.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다? 1,60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기업의 온전한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그 극히 일부인 땅 하나 팔았는데 2천억이야. 그러면 땅 가격이 문제인 거야? 시장 가격이 문제인 거야? 이게 말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이런 시장 가격을 토대로 모든 자본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가치를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런 시장 가격에 100%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자본 거래를 수긍해 못해. 못하죠. 할 수가 없잖아. 응? 이게 다 공시된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아까 점심 때 봤어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얘기해봤자 뭐 이제 주주들 또 속여나 끓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 예전에 일신 방지랑 또 똑같은 케이스라고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밸류케이님 대단하시네, 정말. 응?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을 사람들이 믿어 못 믿어.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신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짓눌려 있다가 주가가 갑자기 팡 튀면 무조건 팔고 나오는 거야. 일단은 팔고 보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 시장 가격에 기업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주주평등권이 개판이어서. 한마디로. 왜냐하면 주주평등권이라는 게 그 일반 주주들이건 지배주주들이건 그냥 기업의 가치대로 보호받는 거거든, 재산권을. 근데 그 기업의 가치는 땅 하나가 2천억인데 시장에서의 가격은 1,700억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비스쿨라는 회사는 돈도 많이 벌어요. 1년에 몇백억 벌어. 많이 벌어 돈. 땅도 드글드글해. 근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제가 보면은 조야, 조. 1조. 예를 들어 1조란 말이야. 1조. 딱 그냥 대략 잡아도 1조야. 근데 시장 가격은 1,700억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득인 거예요. 현주소득. 일부러 낮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추론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과 기업의 가치가 같이 간다. 괴리가 적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기업 가치에 수렴해요, 원래. 원래 주가가 들쭉날쭉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회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 자산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 주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럼 대한민국은 그게 몇십 년 동안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가치하고 시장 가격하고 따로 논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이제. 즉 뭐냐면 시장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주요 자본 거래는 시장 가격에 100%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만의 상식이라는 거야. 대한민국만의 상식. 이게 글로벌한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가. 게임이 안 되죠. 좀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나면 그러면 그 시장 가격을 믿고 장기 투자하고 싶겠어요?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가치가 1조다 그러면 뭐한 10번 양보해서 시장 가격은 최소한 5천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한 반절 정도. 근데 시장 가격이 내가 볼 때는 외국은 훨씬 더 높아. 기업 가치가 1조면 기업 가치 1조에다가 돈 잘 벌지. 앞으로도 잘 벌 거지. 돈 많으니까 막 M&A도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 가치가 1조면 시장 가격은 보통 2조, 3조야. 반대네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주들의 계좌가 얼마나 처참하게 그러니까 방치돼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처참하게 깨져 있다. 발려 있다. 그걸 고상하게 말하면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에이 안 바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달라붙어 있다? 메타버스 주식 이런 거. 바이오 주식. 차라리 메타버스 주식이나 바이오 주식은 이런 일은 없거든. 그냥 갑자기 막 장이 훅 망가져가지고 주가가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단타해가지고 손절매 치는 일은 많아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은 안 당하거든. 근데 내가 진짜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 가지고 작정해가지고 기업 분석해가지고 투자하잖아요. 호기 있게. 근데 그렇게 10년 하잖아요. 내 계좌가 반으로 줄어. 그러면 그 회계사가 제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저 여의도에서 옛날에 자살하고 그랬다니까. 정말로. 또 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으면 됐고. 원상준의 증시떡밥 TV님이 어? 말씀인데 중시떡밥 TV? 예, 원상준의 증시떡밥 TV에서 그 꿈과 희망의 거품 밸류를 부여하기 위해 어려운 회사는 똥값 취급을 받는 거죠. 괜히 한국이 선진국 증시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상준의 중시떡밥 TV. 여기 한번 제가 불러주시면 한번 내 새해 한번 출연해 볼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어쩌나요? 원상준님, 원상준님, 네, 참 반갑습니다. 증시떡밥, 야, 증시떡밥, 이거 말 좋다. 떡밥,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의무 공개 매수 그런 이 자본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격, 특히 이제 M&A 거래에 있어서 지배주주끼리만 거래를 하는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게 이제 관행이 너무 심해서 의무 공개 매수를 약간 이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100% 자살하라든가 꼭 뭐 어떻게 하든가 이런 그 강제 조항이나 이런 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M&A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는 30%만 사고 싶은데 법과 제도에서 50%, 51%를 사래.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든가 어떤 그 재산권의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의무 공개 매수는 저는 약간은 반대. 근데 51% 공개 매수는 대체로 찬성인데 다만 그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양사 간의 시장 자율에 입각해서 민사소송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의 어떤 발상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 주주 평등권적인 거에서 비롯됐다 이거죠. 왜 지배주주만 비싸게 파냐? 그럼 비지배주주는 뭐냐 이거야. 똑같은 주주인데 주주 평등권 관점에서 보면 A만 100% 프리미엄이고 B는 그냥 시가대로 팔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주 평등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주주 평등권을 존중해서 시장 플레이어들이 알아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의무 공개 매수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M&A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OM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보겸 씨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MOM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야. 그러니까 소수 주주들의 머저리티 50% 이상 찬성을 득해라 이런 얘기예요. 소수 주주들만 따로 투표를 해가지고 절반 이상 찬성하면 그 거래는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지배주주는 투표를 빼는 거야, 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 주주 평등권을 존중하는, 인정하는 관점에서 도입된 장치예요. 절차상의 주주 평등권 강화 장치, 보호 장치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그냥 M&A를 독주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사회 결의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주주들끼리만 뭔가 의결권을 행사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반대 해가지고 50% 이상이 찬성하면 그 자본 거래는 오케이. 근데 소수주주들이 절반 이상 반대한다 그러면 그 합병 거래는 M&A는 부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대체로 필요하다 이런 거 봅니다. 절차상으로 좀 너무 좀 복잡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할 법도 한데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워낙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딱 법이야 그냥. 그래서 이사회에서 땅땅땅 한 다음에 주총 딱 하고
주총에 특별 결의하고 그러면 웬만한 자본거래가 그냥 다 끝나버리거든요. 소수주주들이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회장님 일가는 3.8%지만 이게 계열사까지 쫙 확대했더니 지분율이 벌써 51%야. 그러니까 표결로 하면 웬만해서는 안 되거든.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뭐 수취해주고도 한다지만 막상 운영하는 거 보면은 참 코미디 같고 우리나라 이 펀드 운용사들도 역시 이 표결에 있어서는 다 지배주주 편에 많이 기울거든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표결하면 이길 수가 없어. 차라리 MOM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특별위원회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SC 스페셜 커미티 뭐 이런 거예요. 뭐냐? 아까 공정한 가격 있잖아요. 공정한 가격. 대한민국의 상장사의 모든 가격은 다 100% 시가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제비숙구의 시가를 우리가 얼마나 인정할 수 있냐고. 땅 하나 팔았는데 공장 하나 팔았는데 2천억이야. 근데 시가총액 전체가 1,700억이라니까요. 근데 그 기업의 가치는 원래 한 1조야. 근데 그 1,700억대로 그냥 M&A가 돼버리거든. 합병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가격을 누가 믿냐 이거야. 근데 법은 그 가격을 믿으래. 존중하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도 떠올라. 악법도 법이냐 도대체. 근데 악법도 법이니까 그 주요 거래에서는 그 거래를 불법이라고 보지 않거든. 악법도 법이니까. 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주요한 자본 거래, 합병 분할, M&A, 뭐 자진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이 가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3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위원회를 설립해서 A, B 간의 합병 거래, 인수 거래 할 때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뭐냐, 그 비율이 적정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이런 데서 논의하는 거예요. 제3자가 지배주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제3자가 그 합병 비율이 여기서 1대 2다. 근데 제3자 뭐 전문가들이 회계사들이 봤더니 1대 2가 아니라 한 1대 3이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가면은 그 1대 3을 법원에서는 오케이 한다는 거지. 존중한다는 거지. 법원에서는 1대 3으로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아, 그럼 1대 3으로 못 하고 1대 2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딜은 깨져 버리는 거야.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런 절차상의 공정함을 좀 보완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뭐 약간의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때요, 보겸 씨? 재밌어요? 예. 왜 재밌냐면은 되게 코믹하잖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되게 개그스럽거든. 말이 안 되는 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재밌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귀를 쫑긋하고 이제 세우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재밌어요.